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보험위원회, 학회 보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RTMS가 공식적 비급여가 돼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ccelerated RTMS라고 그래서 아까 소개 받으셔서 알겠지만, 요즘에 2주였던 것이 기본 3주가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4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3주나 4주를 매일 병원에 와라. 그러면 환자들이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회사 다녀야 되고 해야 못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살 위험성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입원 치료하면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2, 3일에 확 RTMS를 많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외국에서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연구비를 받아서 2013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곧 논문으로 투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연구비를 딸 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난치성 우울증, 재발성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위험성이 높다. 이런 재발성 우울증이 결국은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이 무드 레귤레이션 하는 네거티브 이모션이 올라오는 걸 레귤레이션 해주는 프리프론탈 펑션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펑션을 높여주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기존의 ECT의 한 방법에서 DBS와 VNS라는 이런 이제 브레인 직접 스티뮬레이션 하는 것이 있고 인다이렉트하게 하지만 굉장히 non-invasive하고 효율적인 RTMS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RTMS의 원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일에다 전기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스컬을 지나서 결국 브레인 콜텍스에 다시 전류가 형성이 되면서 브레인 안에서 전기가 발생하니까 그것이 스티뮬레이션 이펙트를 줄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은 1Hz 때는 이니비션, 20Hz를 주면 액티베이션, 이렇게 브레인을 이니비션 시키고 싶으면 이니비션 시킬 수도 있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싶으면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코텍스만 자극해도 다 좋아지느냐? 전체 서킷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서브코티칼 스트럭처의 액티베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서킷 전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되는 메커니즘은 이제 뭐 시네틱 플라스티시티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를 자극할 거냐, 또 얼마나 자극할 거냐, 몇 번 자극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의사가 그 브레인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한 의사가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정신과의 브레인 뉴로 펑셔널 아나토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들은 이 메타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여기가 중간점이고 이쪽이 가짜 치료와 이쪽이 진짜 치료라고 봤을 때 진짜 치료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어널리시스 결과에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가고 자료가 쌓일수록 점점 에비던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지라는 분이 최정호 교수님이 연수 갔다 온 그 미국에서 RTMS를 제일 액티브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작년에 쓴 논문에는 항우울제 먹어도 한 35%에서 40%만 좋아지고 있고 완치가 되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TMS를 통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데 과연 TMS 3주 준 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봤더니 TMS로 레미션이 된 환자의 60%가 3개월 지난 뒤에도 레미션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쓰다가 안 들어서 RTMS를 했던 아니면 RTMS만 한 사람이든 간에 그러한 그 다음 치료를 유지하면 결국은 그 레미션이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셔널 RTMS는 3주 동안 일주일에 5번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제 환자들의 억세서빌리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옵션도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게 골드 스탠다드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레프트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래피드 패스트 헤르츠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데일리 하는 걸 이제 정말로 그 미국의 전역에서 여러 군데서 해갖고
199명의 환자들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0%로 10Hz 4초 동안 26초 쉬고 75트레인을 해서 한 번 세션에 하여튼 3,000번의 자극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3주를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0%가 끝까지 갔고 실제 치료한 군은 86%, 이 쉐임 트리트먼트라는 게 약물 치료로 치면 이제 플라시보 트라이얼인데요. 이쪽은 가짜 치료는 90%, 진짜 치료가 86%가 끝까지 연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마드르스나 햄디의 IDS 같은 스케일에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RTMS 후에는 이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CGI 결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용하고 연구를 아이디어를 이제 확실히 잡았던 연구는 이 연구인데요. 홀사이머라는 사람도 이 조지랑 함께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픈 라벨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4명의 우울증 환자에게 100% 모터 스레시홀드로 해서 10Hz 한 번에 5초, 25초 쉬면서 20트레인. 그래서 한 하루에 1000번밖에 안 줬는데, 한 세션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연구팀의 그 가장 독특한 점은 이틀 동안에 15번 세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일치 할 거를 이틀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첫날 5세션 하고, 둘째 날 10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션당 1000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에 36,000번 이런 거에 비해서는 15,000번으로 상당히 적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틀 동안에 15번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기는 좀 겁이 났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체적인 토탈 스티뮬레이션 강도는 좀 약했지만 어쨌든 이틀 만에 이 전체 3주 치료 과정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을 받았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3일 치료가 끝났을 때 우울 불안 척도, 뭐 주관적인 보고 척도 모두 다 떨어졌고요. 이 하얗게 올라간 선은 이제 뉴로 사이콜로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뉴로 코그니티브 펑션을 봤는데 3일째도 조금 좋아졌는데 6주 때 팔로우업 해보니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코그니티브 펑션이 좋아졌다. 이런 보고를 했고 그렇게 이틀 동안에 15번의 세션을 진행해도 시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로 완치가 된 사람들이 30%,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36%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이틀 만에 이런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티드 RTMS가 그 뒤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2013년에 베이큰 등이 이제 보고한 건데 인텐시브 하이 프리퀀시 RTMS라고 해서 이거는 20명한테 했는데 20Hz로 2초 가까이 줬고 10초 쉬고 다시 해서 그 세션당 40트레인을 진행했고 하루에 5세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을 하니까 아까 20세션을 한 거죠. 이걸 했더니 총 들어간 자극의 양은 31,200번인데 이제 쉔 컨트롤드로 해서 이거는 이제 위약 대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플라시보 레스폰스가 있는 것 같다. 쉔 트리트먼트에서도 효과가 있긴 했는데 그 현재 에피소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과거에 ECT를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더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엑셀러레이티드 RTMS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스라인 1주 뒤, 2주 뒤 봤을 때 계속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쉔이고 이게 액티브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액티브도 좋아지긴 했는데 쉔도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트리트먼트 이펙트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지 아까 그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그 그룹이 2014년 올해 보고한 내용입니다. 두 군데에서 역시 3일짜리로 해서 하이도즈 레프트 프리프론탈 RTMS를 했는데 뭐 하이도즈, 엑셀러레이티드, 하이 프리퀀시 다 같은 게 결국은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3일 동안에 9세션을 했는데 액티브와 쉔 컨트롤들을 1대1로 했고 120% 모터 스레시홀드 10Hz 한 트레인에 5초, 10초 쉬고 그러니까 15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1분 동안에 4트레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세션당 30분을 했으니까 한 1200 트레인을 한 거죠. 120 트레인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때는 54,000번의 스티뮬라이가 3일 동안에 들어가는데 41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는 이제 디프레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이사이드 크라이시스에 있는 PTSD 환자, 마일드 TBI나
보스 이 두 가지 컨디션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을 베테랑 하스피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이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 때 입원을 시켜서 베이스라인 측정을 하고 RTMS를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퇴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3주마다 팔로우업을 했고 그 3개월, 6개월에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그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인데 그것이 이렇게 좋아지는 효과가 쉐임이 좋아지는 것과 RTMS가 좋아지는 걸 보면 결국은 그 초반에 좀 빨리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RTMS나 쉐임이나 같이 좋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세션마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경향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느냐, 이걸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환자가 그냥 자에다 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을 때가 쉐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액티브 트리트먼트 그룹이 확실하게 바스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지 그룹에서는 셀프 리포트 한 거랑 글로벌 임프레션은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자세한 측정에서는 비슷하게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했었냐면 우울증 환자를 모아서 이제 기존에 3주 하는 치료를 그대로 하는 걸 20명을 하고 엑셀러레이티드 환자를 한 20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인 데이터는 양쪽에 10명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3일째 만에 이쪽은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측정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서 3일째를 했고 3주, 6주 이렇게 해서 증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시브 심텀은 요즘에 메디케이션 트라이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IDS를 사용을 했고요. 앵자이티랑 수이사이달 아이디에이션, 애드버스 이펙트 이런 것들을 봤고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을 처음에는 측정하려고 디자인을 했다가 이거는 컴퓨터로 하는 그 전선화 인지 기능 검사를 했는데 너무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져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빼고 아마 퍼블리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험자를 선택한 것은 이렇게 20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MDD인데 최근에 2주 동안에 항우울제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복용 중인데 마드리스 점수가 22점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직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ECT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이코틱 심텀이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제외를 했고, 실제 치료할 때도 이제 뇌 안에 그 에리즘 클립이 있다던가 이런 금속 물질을 수술이나 어떤 뭐 사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상 연구가 아니라 실제 치료에서도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 금속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히스토리 테이킹 때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RTMS하고 엑셀러레이티드 RTMS의 트리트먼트 강도는 똑같습니다. 110% 모터 스레숄드로 10Hz 5초 줬고 25초 쉬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하니까 60 트레인이 돼서 하루에 한 세션에 3000 펄스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주간 하는 것이 컨벤셔널이라면 하루에 5세션을 해서 3일에 끝내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할 것을 하루에 끝내는 걸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3일 동안에 엑셀러레이티드 RTMS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장비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진단과 비지 스케줄은 이렇게 잡았고 스케일과 통계 분석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임상 연구를 하면 이런 크리스라는 곳에 등록을 하거나 미국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돼서 등록을 하러 들어갔더니 식약처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비는 2011년 12월인가 받았는데 식약처 승인을 1월 달에 들어간 게 6월이나 돼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리메드가 좀 도와주셨고요. 승인을 받고 이제 연구를 모으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와 한림대학교에서 20명을 했는데 저희가 18명, 한림대에서 2명을 등록해줘서 17명이 완료됐고 중도 탈락이 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3주 치료는 마쳤는데 팔로우업 로스가 된 분이었고, 1명은 이상 반응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못하겠다 해서 20명 중에 1명이 엑셀러레이티드 RTMS 그룹에서 드롭아웃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2, 여자 8의 비율로 똑같이 맞췄고요.
나이도 대충 맞았고 교육 학력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증상 평가도 초반에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셀프 리포트로 하는 우울증상 평가 점수인데요. 이걸 보면 14점에서 11.6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컨벤셔널도 16에서 14, 13으로 떨어져서 그룹 안에서의 변화는 치료 효과는 두 군 모두에서 유의했고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그 그룹 간에서 좋아지는 그 시간적인 차이도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좋아지는데 엑셀러레이트 RTMS 그룹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림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가가 평가한 점수에서도 똑같이 군 안에서는 차이가 났었고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좋아지고 그 기존의 컨벤셔널 RTMS 그룹도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앵자이티 점수 결과도 앵자이티가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저도 잘 아직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드인 그룹 안에서 좋아지고 그 비트윈 그룹의 차이는 없는데 이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는 엑셀러레이티드 그룹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컨벤셔널 그룹은 치료 끝에 좋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여서 앵자이티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이 사실은 제일 좀 관심이 있었고 이게 확 좋아지면 좋을 거다. 자살 환자 한 3일 만에 환자들의 자살 사고가 좋아지면 ECT 대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점수의 변화를 가장 기대했는데 위딘 그룹 안에서 뭐 의미 있는 차이가 좀 나타나긴 했는데 이걸 보시면 컨벤셔널은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엑셀러레이티도 그 떨어지는 속도가 비슷해서 이 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CGI 시비어리티에 있어서도 그 군 내에서의 차이가 유의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엑셀러레이티드 RTMS가 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N수를 좀 더 늘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임프루브먼트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보여서 그룹 안에서 빨리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 측면인데요. 부작용은 이제 요즘에 얼마나 자주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얼마나 심하게 발생했느냐, 그것이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줬느냐 이런 측면을 평가하는 frequency, intensity, burden이라는 걸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해봤을 때 두 군 사이에 뭐 특별한 군 간의 차이도 없었고 시간에 따른 차이도 없었고 요 치료 기간 사이의 차이도 없어서 비교적 세이프티나 애드버스 이벤트는 톨러러블한 그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보시면 헤드에이크가 가장 흔했고요. 근데 이게 스캘프를 자극하니까 스캘프 쪽으로 머슬 마이알지아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이제 헤드에이크 여러 가지를 보고는 했지만 마일드하고 톨러러블하고 트랜지언트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한 케이스밖에 없었고요. 노지아는 세컨더리 모스트 커먼 사이드 이펙트인데 역시 굉장히 드문 사람들이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인솜니아나 액티베이션 이제 특이한 경우는 인크리즈드 섹슈얼 드라이브라고 해서 성욕이 더 올라갔다 뭐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트 RTMS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본 시도이고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제 생각에는 1차 프리리미너리 파인딩으로 보고를 하고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정식 좀 더 그 높은 저널에다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에피커시나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3일 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도 안전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아직 인구가 환자 수가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그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이 제대로 잘 안 됐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을 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RTMS에 비해서 엑셀러레이티드 RTMS가 뭐 비슷한 수준의 효과는 보일 수 있고 좀 더 많은 인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컨클루전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따가 디스커션을 시간을 따로 갖긴 하겠는데 한 분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거나 하시면 네, 우리 서우준 교수님 질문. 잘 들었고요. 그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 보면 이제 그 로컬리데이 선 자체가 30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일이고요. 환자분이 그 시간에 앉아있는 정도하고 그때 느껴지는 통증에 대한 굉장히 힘든 정도하고 그리고 로컬리데이에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게 맞고요. 사실 환자가 안 움직여야 되고 머리가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해보시는 시범 본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머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저의 그냥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고개를 돌리게 해서 왼쪽을 자극하니까 아예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개에다 그냥 의자 등에다 확실히 붙이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 위에다 얹어줘서 최대한 이게 떨어지지 않게 이제 인턴이 보거나 1년차 선생님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했는데 30분씩 5세션이니까 2시간 반인데요. 실제로는 5시간이 걸립니다. 30분 하고 30분 쉽니다. 그래서 30분 하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30분 하고 해서 그 5세션을 했지 아마 2시간 반을 환자가 계속 뭐가 안 움직이고 있으라고 그러면 더 힘들어 했을 거기 때문에 저거를 30분 이제 쉬었다가 또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1년차 한 선생님이 제 파트에서 저거를 전담하면서 환자 저거 하나 생기면 평일날 잘 못하니까 금토일에 몰아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자 한 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고려하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어차피 세 분 연자 끝난 다음에 다시 디스커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TMS가 이제 디프레션 프로퍼에서 뭔가 정신과 질환의 다른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치료가 참 어려운 통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TMS 적응증을 통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드로기대 김태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하드로기대 졸업하시고 지금 서울성모병원 부교수로 계시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브레인 인스티튜트 연수 갔다 오셨고 주로 이제 정신신체학, 정신종양학,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다음에 병원에서 저희 자문을 많이 보시는데 우리 CRPS라고 하는 어떤 그야말로 통증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TMS의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앞으로 또 하신 것도 있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정신과사 통증이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다가 더 많은 걸 해줄 게 없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뇌 자극까지 한번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이 통증 센터로는 제법 또 일이 많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좀 굉장히 극심한 통증 환자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컨설트로 이제 오다 보니까 저는 처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은 우울하거나 잠 못 자거나 뭐 이런 게 없는 분이 신기할 정도로 계속 그런 어떤 심리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셔서 처음에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조절이 커티아핀 이런 게 잠을 잘 목적으로 커티아핀 철벽미에서도 못 잡니다. 이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가 뇌 자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ECT까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인트랙터블한 그런 페인을 호소하게 될 경우 ECT 그런 프로토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TMS로 이제 관심을 옮겨서 이제 과연 이쪽 페인 쪽에서 TMS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다는 게 거의 저희가 항상 환자분한테 질문할 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듯이 아프다는 게 거의 환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용어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프다는 표현 자체만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페인 메디슨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뇌를 어디를 자극하냐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모터에어리어를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의외로 좋은 반응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모터에어리어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 크로닉 페인 환자들은 그런 어떤 통증의 양상이 결국엔 브레인에서 림빅이나 프론탈
코텍스 쪽으로 이제 같이 인발가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노모터 에어리얼 한번 스티뮬레이션 해보자는 상대까지 일단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CRPS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증 치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통증을 호소해서 그게 사실은 대부분 눈으로 밝혀진 통증도 있지만은 기능적인 통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 혹은 주사 정도, 통증 해지도 다 비슷한 얘기하는데 그 정도 물리치료 정도로 완화가 되면 사실은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약을 쓰거나 주사를 줘더라도 처음엔 반응이 있다 결국에는 반응이 안 오는 쪽으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별의별 최후의 방법인 수술까지도 고려를 할 정도로 뇌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통증 치료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 그 통증의 자극에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국소적으로 전기 자극을 줘본다던가 더 나아가서 도저히 뭐 페인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 뇌를 열어서 에피두랄에 그 일렉트로드를 꽂아서 뇌를 직접 자극하는 수술까지 수술적 치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기적 자극을 줘가 통증 완화시키는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좀 생각해볼 때 얼마나 아프면은 뇌의 그 스컬을 열고 일렉트로드를 달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할까라는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통증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통증을 바스 스코어 1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정신과형에서 뇌를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ECT거든요. 그래서 페인이 있던 분들이 ECT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를 봤더니 생각보다는 역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최초의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ECT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거나 그리고 대부분 통증 영역이 아니라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렇게 과끼리 교류가 잘 된 상태에서 좀 산발적인 그런 케이스 정도로 계속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약에 반응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주로 했죠. 그래서 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뭐 얘기해 보니까 뭐 멜랑콜릭이나 사이코틱 피처 같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때 한번 ECT를 해보고 이런 경우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하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 대신 뭐 퍼스널티 플라브라든가 페인 자체의 그 네이처가 좀 비정형적이다던가 아니면은 뭐 오피오이드 에딕션 워낙 그 오피오이드 계열을 약을 많이 쓰니 거기에 에딕션이 된 환자거나 어떤 특별한 세컨더리 개인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뭐 ECT에 반응이 없더라는 정도까지의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페인에 대해서 TMS 타겟은 페인을 느꼈을 때 뉴로 이미징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어디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를 본 영역을 사실은 다 잠재적인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스마트 센소리 코텍스, 그리고 파리에탈 로브 쪽, 그리고 인슐라, 그 프론탈 쪽 이런 식으로 살라무스 더 깊숙한 부위의 영역까지 전부 다 자극이 있는데 사실 TMS 특성상 우리가 여기 부위에 있어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위가 이제 많이 제한이 되겠죠. 특히 깊숙한 곳에는 좀 더 어려울 테니까요. 잠재적인 그 타겟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어디를 장소를 잡아서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를 해서 또 얼마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터 스트레스홀도 몇 퍼센트 정도를 해줘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 이 기준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환자분에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기에 이제 RTMS의 모델 자체는 저희가 그 모터 코르텍스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좀 저 신경외과나 이런 쪽 같이 연결해서 하는 많은 그 통증 완화하는 요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모델링이 돼서 첫 번째는 주로 이렇게 모터 코르텍스 쪽을 먼저 시작을 했던 연구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레포트 1995년도에 일본에서 시행이 됐는데 CNS에 어떤 병변이 생긴 이유는 도저히 페인 컨트롤이 안 되는 약으로 소용없는 환자들을 실제로 일렉트로드를 작용한다 자극이 없어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TMS 한번 탁 쳐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환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한 환자가 좀 나아졌네요라는 바스코어 30% 정도 증상을 호소한 걸 케이스 레포트 보고함으로써 TMS도 페인에 약에 듣지 않는 통증에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95년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토코르텍스에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1헤르츠를 주느냐, 10헤르츠를 주느냐, 슬로우나 레피드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공방이 있다가 지금
거의 슬로우 쪽은 거의 이제 사장이 됐고 이제 랩티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 모터 코르텍스 어디를 자극하냐 쪽으로 이제 좀 더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스티뮬레이션 트라이얼은 사실은 조금 연구 같은 연구는 2000년도 이제 지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 아마 독일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 자체가 이분은 12명 환자를 대상했는데 다 뭐 다릅니다. 뭐 그냥 저희가 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든가 어떤 뭐 뉴로패시 페인 중에서 트리저미럴 뉴랄지아 이렇게 딱 어떻게 딱 데파인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통증을 호소를 6개월 이상 통증을 호소를 했는데 약의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크로닉 페인 페이션트라고 해가지고 12명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조금 하이 프리퀀시로 해가지고 이런 80 모터 스트레스홀드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컨트롤 액티브하게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쉔 스티뮬레이션을 줘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반은 안할 그 진통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제 액티브하고 샴하고는 사실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거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에 대한 또 시사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어쨌든 치료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보고를 했던 그러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들이 그러면은 그 한동안 그 M1 그러니까 모터 코르텍스에 대한 트라이얼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부 그룹에서는 크로닉 페인 환자는 결국에는 림빅과 프론탈 코르텍스로 인발과 되면서 이모셔널 컴포넌트가 개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로닉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텐데 결국에는 모터 코르텍스 이외에 다른 영역도 한번 자극을 해보자는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론탈 로브 쪽이라든가 파리에탈 로브 쪽으로 자극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피부의 그 손등에다가 CO2 레이저 자극을 주고 그리고 자극 타임과 스티뮬레이션 타이밍을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50ms, 150ms, 250ms, 350ms 페어링을 주고 난 다음에 뇌의 여러 영역을 다 스티뮬을 해본 겁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당연히 스마트 센소리는 150에서 200ms 페어링 줬을 때 진통 효과가 있었는데 메디알 프론탈 로브에서 50에서 100ms 때 진통 효과 딱 있는 걸 발견한 이후에 이것이 결국에는 크로닉 페인의 이모셔널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부분에 같이 영향을 내니까 이쪽을 한번 자극을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첫 번째 그 일종의 뭐 이상이라 보면 이상이라면 이상일까 이렇게 정상인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타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론탈 로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두 명의 케이스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여기저기 다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본 겁니다. 여러 가지 강도를 줘가지고 그랬더니 파리에탈 로브 쪽이 반응이 좋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파리에탈 로브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파리에탈 로브까지도 이제 관심의 대상을 넓힌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논모터 에어리어에 좀 더 제대로 된 스터디는 2009년도에 이제 발표가 처음 됐는데 이거는 다행히도 좀 군도 이제 치료가 반응이 약한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군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반응이었고 크로닉 페인에 속하는 정도의 환자였는데 사실은 시도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류마티스 내과나 페인 클리닉에서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그쪽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희과 질환 같기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은 진단적인 오버래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프론탈 코텍스 자극하면 뭔가 있겠구나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꽤 좋은 환자분들이, 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이 프리퀀시 때 좋은 반응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해냈죠. 로우 프리퀀시 때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연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론탈 로브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첫 번째 케이스 레포트가 난 이후로 이렇게 꽤 많은 페인을 대상으로 한 알테네티브 연구가 이거와 이렇게 총 2014년도에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리뷰 논문에서 여태까지 이 정도의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 보시면은 타겟을 보시면 대부분 M1 이게 다 모토코르텍스 굉장히 많이 했죠. 초반에 모토코르텍스 자극에 굉장히 좀 반응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트라이얼을 시도를 했고 좀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이게 이제 다른 영역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론탈 코르텍스, 프론탈, 프리프론탈 이렇게 좀 프리프론탈 이렇게 좀 앞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하죠. 사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신과 의사한테도 많은 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은 RTMS 기계를 가지고 M1 쪽 모토코르텍스를 정신과 의사가 자극한다 그러면은 조금 갸우뚱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패러다임을 탄다 그러면 뭐 페인 클리닉에서 RTMS 배워서 우리가 하지 뭐 내지는 뭐 신경과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지 이게 될 수 있는 건데 이 프리프론탈로 넘어왔다는 그 가능성이 넘어왔다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도 개입할 수 있는 좀 논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뉴로패틱 페인의 RTMS 메타어널리시스까지 나와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센트럴 오리진의 뉴로패틱 페인에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프리퀀시는 한 10 정도까지 가져야 되지 이상 그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물론 20Hz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로우 프리퀀시보다는 하이 프리퀀시가 훨씬 더 반응이 있더라. 그래서 단독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시도하는 게 훨씬 있다 정도까지는 결론이 일단은 나온 상태입니다. 메타어널리시스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워낙 CLPS 환자 풀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외래에서 보는 환자가 월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제 올 때마다 사람을 굉장히 의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CRPS라는 경우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TV에서나 보지만은 스쳐가는 바람에도 통증을 느낀다는 분인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사실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제가 볼 때는 페인을 호소하시는 분에서 가장 극심을 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확진이 되면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료 비용에서 혜택을 보게 되죠. 물론 그 과정 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단 확진하기가 어려운데 이 환자가 일단 페인은 기본적으로 해서 그 모터 센소리 그리고 오토노믹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이런 식의 모든 변화들이 다 올 정도의 어떤 통증을 느끼는데 여성분들이 더 3배 이상 많고 어떤 뭔가 아주 굉장히 마일드한 트라우마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전혀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페인이 자리 잡고 그때부터 별거 아니라고 느끼면서 페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 반대쪽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전신성으로 번지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자살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래를 다니다 어느 순간 외래가 안 왔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분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워낙 극심한 페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정신과에 오다 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페인을 조절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전략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컨펌 다이그노시스 없기 때문에 저 정신과 영역 마취처럼 다이그노스틱 크리테리아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돼야 이제 CRPS 진단 내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증거를 찾으려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페인은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게 되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종이 생긴다던가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객관적인 변화. 그래서 확진을 위해서 그 통증학과 선생님들은 확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혹시 해서 스킨 체인지가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 더 객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부종이나 어떤 스킨 체인지가 심하게 결국에 따라서 털이 다 빠진다던가 이런 식의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라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부종들이 생기는 경우까지도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전 디포머티까지 CRP에서 일어나게 되는 정도고 이게 이런 어떤 적어도 그러니까 형태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증외과에서 말하는 CLPS의 치료는 확실한 치료는 없고 결국엔 통증 완화 가장 현실적인 목표인데 저는 하도 힘들어하고 난치성 환자를 보니까 넌 CRPS 치료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3개월 이내에 빨리 캐치가 돼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물과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30% 40%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호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 제가 통증외과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통증을 이해할 만한 수준을 느끼긴 하지만은 뭐 일을 못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알았죠. 실질적으로 처음엔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술, 뭐 예를 들면 약물 이런 거는 약물 주사를 이용한 신경 차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거기가 이제 반응이 적다 보면은 척수 자극기에서 척수 쪽에 이제 자극기를 달아서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통증 완화시키는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다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게 되면 대부분 잠을 못 자게 되고 왜냐하면 통증 자극 때문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정신과없이 대부분 오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쯤 되기 시작하면 약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척수 자극기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 자극기가 많은 분들이 무슨 마치 그 구세주인 마냥 그 CRPS를 기다리는데 실제로 성공 가능성은 30%입니다.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는 CRPS 진단 확진받은 보험까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래서 다행히로 이제 조금 환자들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30%밖에 통증의 의미 있는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통증 환자 볼 때는 거의 제가 홀딩하는 그런 느낌이죠. 뭐 쉽게 말하면 뭐라고 죽지 않도록 홀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느낌으로 계속 요새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RPS를 ECT를 시작을 처음에 급하니까 이제 시도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1993년도에 보고는 최초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당연히 적절한 N수를 확보된 연구는 당연히 없고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케이스만 보고도 두 군데서 지금 2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대에서 한번 하셨고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고대에서 제가 한 거로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ECT라는 건 정신과에서도 이렇게 좀 가장 강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치료인데 페인 환자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 뇌의 어떤 통증의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를 변경시켜서 뇌를 한번 전기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명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CRP 환자들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엔 저는 케이스 레포트를 목적으로 해서 시리즈 목적으로 해서 3케이스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돌아서 리프렉토리한 그런 환자분들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환자가 한 명 오게 되면 3주에 4주간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 비용 자기가 다 드릴 테니까 와서 무조건 해기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6명까지 이르게 됐는데 처음엔 8세션으로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약 3주 정도 입원 코스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은 이제 다 원하는 대로 됐고 나머지 두 환자는 확실히 암내지아 이 문제가 겁먹어서 중간에 포기되고 한 명은 그 CRPS 환자들은 너무나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도 많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빠지는 바람에 본인이 안타깝지만은 임플란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즘 오신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그런 임프레션은 페인은 바스 스코어 한 2에서 4점까지는 약간의 호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그 페인의 호소라는 거는 이분이 바스 스코어 1점만 좋아져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호전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통증은 있어도 그걸 굉장히 큰 의미의 호전을 파악이 되고 지금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이 줄어가는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변화들이 있고요. 더욱이 대부분 디프레션을 느끼는데 디프레션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썸니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 장치는 강렬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대신 디프레션 코드를 붙여야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뇌 자극이 분명히 페인한테 특히 이제 이렇게 CRPS랑 극심한 페인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TMS의 CRPS를 위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재단에 냈더니 올해 실패를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CRPS 환자를 TMS라는 기록이 2004년도에 2건이 지금 제대로 된 연구가 2건이 있습니다. 근데 모터에어리어에 자극을 줘서
첫 번째 연구는 48시간 동안에 약을 끊고 했고 싱글 타임을 한 번 딱 한 세션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페인의 인텐시티가 하고 나서 좀 호전이 됐습니다. 보고가 7명이 있었는데 단 치료 효과는 2시간 이내. 이건 그러면 리피티드로 하면 좀 더 호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연구 결과 2004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좀 더 많은 환자들, 23명의 환자들 되고, 이건 이제 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애드온으로 그 TM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세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세션인데, 여기서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세션을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 호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정서적인 상태 좋은 거 와서, 이제 MR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타크에서는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더 많은 세션을 하는 연구가 지금 하나 보고가 돼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그 프론탈 로브를 자극하는 그런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디자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페인에서의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사실 페인은 모든 환자들이 다 모든 환자 임상과에서 다 보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개입을 하는 게 어색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페인 클리닉 입장에서는 정신과 의사 오기를 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통증의학과가 저희 정신과로 자꾸 이렇게 컨설트 많이 보내는 이유는 정신과를 다녀오니까 환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컴플레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자기들이 치료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은평 쪽에 새로운 병원을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를 TO를 신청을 했습니다. 통증센터에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리를 담당하는 게 통증 팀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이니셜 리셉션 닥터가 정신과 닥터입니다. 정신과 의사 통증 환자의 첫 번째 면담 세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어느 페인 선생님한테 보낼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심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극 치료에서 정신과 의사가 왜 유리하냐면은 결국에는 크로닉 페인이 좋아지게 하는 건 단순히 바스 스코어나 페인이 좋아지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연구 디자인에서 이모션에 관련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통증을 느끼셔도 마음이 편하면 덜 느끼는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 디자인할 때도 이런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주면은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환자를 평가할 때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미국 어메리칸 페인 소사이어티에서 한 세션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통증 환자들은 결국에는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합의를 이끈 이후로 2010년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뇌 자극이 페인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과도 뭐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하지만은 페인을 담당하시는 그 통증학과 선생님들도 이 치료 저항성 통증 환자의 뇌자극 치료는 일종의 돌파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정신과형에서 워낙 ECT라든가 RTMS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 자체는 좀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보적인 수준이죠. 그만큼 더 훨씬 더 가능성이 이제 많죠. 효과 측면에서는 대부분 의미 있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가 됐으니까 한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TMS 자체가 확실히 비침습적이라는 측면에서 ECT보다는 훨씬 저항점이 적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아까 저기 석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병원에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페인 환자분들이 휠체어 끌고 페인이 심한 분들 휠체어 끌고 오시거든요.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는 TMS를 입원을 해서 시킬 지금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ECT를 3주간 입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TMS 위해서 3주간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어디를 자극을 하고 얼마나 자극을 할 것인가. 지금 우울증에서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듯이 여기 페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일단 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엑셀레이티드한 방법을 또 적용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여전히 아무도 시도를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한 분만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 페인인데 네. 오토코텍스가 어떤 역할을 해서 페인 서큐트에 네네. 그런 것이 어떻게 하고 또 이 하이 프리퀀시를 왜 하는지 노아 프리퀀시 아니고 그 이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도 어쨌든 페인의 뉴 이미징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모토코르텍스를 자극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모토코르텍스 중에서 페인을 호소하는 영역 쪽에 모토코르텍스 자극을 하니까 페인이 완화되더라 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미지 스터디에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이래가지고 자극을 줘보자 해서 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비교적 통증에 대한 반응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런 전기 자극, 자기 자극까지 다 이제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어떤 스티뮬레이션 자극의 전후 관계의 이미징 스터디의 변화를 본 연구는 사실 지금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실패했고요. 하이 프리퀀시에서 때 의미 있는 반응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좀 경험적으로 지금 하이 프리퀀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제가 사실은 전후 관계의 MRA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생물학적으로 좀 변화가 왜 이런 변화가 하이 프리퀀시 때 왜 이렇게 좀 더 치료과가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 근거를 좀 마련을 하려는 지금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경험적인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야 폴라이틀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데이터가 좋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디프레션도 원래 모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작을 시작하는 거죠. 모든 패러다임 자체는 모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은 이너트한 데까지 쭉 돌아가면서 이제 쫙 한 번씩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살라믹 게이트 아시다시피 이제 페인은 결국 살라무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쫙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결국 이제 아직은 찾아가는 단계고 어떤 좋은 자료가 사실 없어서 저도 이제 CRPS 정말 힘든 사람 의사 선생님인데 CRPS 돼가지고 정말 죽도록 힘들어 하시는 분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TMS 3주 딱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어떨지 너무너무 불쌍한 의사 선생님. CRPS가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수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확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그만두고 그런 분이. 네,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중도 경영에서 TMS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을지병원의 이재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이재원 교수님은 순천향의대 졸업하셨고 현재 이제 강남을지병원의 중독 브레인센터장이십니다. 아산병원에서 정신과 하셨고 공주병원에 계셨고, 특이하신 거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분, 하여튼 나중에 있지만 어쨌든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의학 박사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랩에 가셔서 몇 년 동안 사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정말 정신과 의사 출신의 바이오 뇌공학 박사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을지병원의 이재원입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중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임상에 계신 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중독 환자가 요즘 저희 나라에 점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다양한 유해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그러면 이 TMS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디를 트리트먼트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거기를 타겟으로 잡으면 왜 좋아지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에비던스는 어떤 건지 이런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중독에 관련된 문제에 이제 RTMS를 쓸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먼저 이 중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바이올로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결국 알려지면서 저게 중독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은 부위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이게 도파민과 관련된 결국 이제 패스웨이인데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너무 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뇌 굉장히 깊숙한 곳에. 그래서 저게 조금 피질 쪽에 있는 어떤 스트럭처였으면 TMS가 좀 더 굉장히 유리한 트리트먼트의 어떤 툴로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딥브레인이고, 그래서 저기를 TMS를 통해서 뭔가 자극을 하고 모듈레이션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53년에 올즈 앤 밀러에 의해서 이 브레인 안에 셀프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주를 실험을 했는데 어떤 쥐가 한번 버튼 누르고 전기 충격을 받더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밥도 안 먹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제 누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스티뮬레이션 됐던 위치가 이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리워드 패스웨이와 관련된 곳이고, 이 브레인의 에어리어들은 여러 이제 중독액과 관련된 여러 서브스턴스들이 타겟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브레인 서킷 에어리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딥브레인 안에 섞여 있어서 이게 바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으로 뭔가 모듈레이션이 가능한 이런 에어리어는 아닌 게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리워드, 푸드 리워드가 왔을 때 이렇게 도파민이 요 파이버에서 액티비티가 증가하면서 플레저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이 브레인 서킷과 관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딕션과 이 도파민 브레인 서킷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뭔가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도파민 공급을 받아서 플레저를 느껴야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서브스턴스로 대신 저런 비슷한 정도 또는 그 이상 강도의 도파민 리워드를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중독이 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이제 하이포테시스 중에 한 개인데,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는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독의 하이 리스크 그룹들이 결국 속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도파민 D2 리셉터의 액티비티에 뭔가, 왜 보통 이제 리셉터 그러면은 그 리셉터의 수도 이런 어떤 액티비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리셉터가 얼마나 도파민을 잘 붙이는지 어피니티도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죠? 붙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잘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에피커시도 이제 문제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방향의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어쨌든 도파민 D2 리셉터 액티비티가 이제 그 시그널링이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수록 이 하이 리스크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즘 이렇게 리워드 데피시트 신드롬, 그래서 이 신드롬에 속하는 질환은 뭐 알코올, 뭐 드러그 어뷰즈 그 이외에도 뭐 스모킹, 오베시티, 뭐 ADHD, 뭐 인터넷 게임, 패솔로지컬 갬블링, 뭐 이런 안티소셜 컨덕.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도파민 이런 패스웨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요, 중독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게 이 브레인 리워드 서킷이 RTMS로 정말 잘 모듈레이션만 된다면 이런 여러 영역까지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는 이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러면 왜 RTMS를 했을 때 뭔가 중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RTMS가 결국은 포컬한 브레인 에어리어를 자극하지만 그 자극이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브레인 안에 있는 스트럭처들 간에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에도 결국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피티티드 된 그런 이제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포컬한 자극에서 시작이 돼서 퍼지고 다른 브레인 영역 전체에 그런 뉴럴 에피션시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디프레션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사이클로기컬 태스크도 좋아지고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중독이 좋아지는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브레인 서킷 리워드 패스웨이는 이런 보상 동기와 관련된 그것과 이 리워드 네트워크와요.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요거는 PG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사이에 힘의 균형이 결국은 이런 어떤 중독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게 잘 이퀄리브리엄이 잘 맞은 이런 상태라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목표 지향형의 행동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게 깨어져 버렸을 때 보상 회로에 대한 어떤 리워드 서킷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데피션시의 상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렸거나 이게 또 결국은 이 보상 회로의 불만족이 결국은 전두엽을 점점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전두엽도 도파민이라는 걸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지만 그 액티비티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죠. 이게 뭐 굶는 다이어트가 결국 실패를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도파민이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전두엽도 결국은 그 본능의 그런 힘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되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트리트먼트 타겟이 RTMS로 놓고 봤을 때 이 전두엽 부분을 강화시켜줘서 결국 보상 회로와의 그런 디스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RTMS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중독에 있어서도 어떤 뭔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툴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결국 이제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그래서 RTMS, 뭐 TDCS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거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약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술들의 어떤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메디케이션 이 다음 세대에는 이런 이제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뭔가 치료를 한 것보다 이제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TMS하고 어딕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아까도 이제 연구하시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clinicaltrials.gov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쯤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캡처를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RTMS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7건의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제가 TDCS에 관련된 것도 이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나 이렇게 아시아 쪽은 지금 30 정도면은 이제 TDCS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많은 건수입니다. 그 TDCS는 한 4건 정도 아시아 이런 쪽에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중에 에딕션에 관련된 스터디만 제가 쫙 검색을 해봤더니 뭐 알코올 드링킹 하나 뭐 이렇게 3개 몇 개 그래서 뭐 도합해 봤더니 뭐 한 20몇 건 정도 되는 어떤 전체 지금 RTMS 스터디의 그 357건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그러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런 어떤 스터디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인디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에렉션 치료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하이포테시스인데요. RTMS가 어떤 방향으로 이 에렉션을 치료를 할 거냐. 일단은 이제 요런 어떤 그 RTMS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에비던스로 이 전두엽 쪽에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RTMS 스티뮬레이션을 가했더니 결국 전두엽의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이런 에딕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서브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 자극하는 것이 뭔가 브레인 리워드 서킷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엽 조절 통제를 이 피질 부분의 자극을 통해서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어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전두엽 기능을 올려주고요. 또 이 보상회로 동기 욕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자극이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네트워크 효과로 도파민 어떤 시큐레이션을 올려주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전두엽 자극이 도파민을 결국 올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만 있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보상 욕구와 관련된 회로에서 좀 안정시켜서 도파민 시큐레이션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요. 결국은 컨트롤 어빌리티가 올라가고 그래서 크레이빙이라든지 얼지가 줄어드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에딕션이라고 하는 게 뭐 약물 치료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결국 뭐 모티베이션도 강화시켜줘야 되고 뭐 패밀리도 봐야 되고 밀리우도 봐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어프로치가 되는 부분이라 에딕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RTMS만 딱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약물 치료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거나 조금 더 강화시켜 주거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RTMS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피틱 툴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스티뮬레이션 이펙트, 그래서 자극하는 위치가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적었다가 확 늘어나는 이런 어떤 효과가 굉장히 이미디어트한 효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피티티브하게 세션을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 이제 프로롱드한 이펙트는 결국 이제 커넥텀이 스티뮬레이션 되는 이펙트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 부분 자극이 다른 여러 연결되어 있는 서킷을 이제 활성화시켜줘서 그것들이 결국 좀 딜레이되게 나타나는 그런 전반적인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딕션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스트레스홀드는 뭐 190, 뭐 100, 한 이런 정도 사용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프리퀀시는 하이 프리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10Hz, 20Hz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된 사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딕션의 RTMS 타겟은 전전두엽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전전두엽, 스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고요. M1도 하나가 있고 사이트는 주로 레프트. 그리고 이제 Q를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게 그 크레이빙을 보통 많이 이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크레이빙이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약물 보통 알코올 치료제 요즘 항갈망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갈망 효과를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통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겟은
도소레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가장 많고요. 레프트가 가장 많고 모더는 하이 프리퀀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디어트 이펙트는 크레이빙, 크레이빙이 굉장히 심해서 올 때 크레이빙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툴로 RTMS의 전지현지역 자극을 심해볼 수 있고요. 프로롱드 이펙트는 커그니티브 컨트롤이죠. 이게 결국 지속이 되면서 내가 또 크레이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올라가면서 음주의 어떤 프리퀀시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효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나하나 뭐 따로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어떤 리뷰 논문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 표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니코틴 애딕션에 대한 거고요. 니코틴 애딕션도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이 정신과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 한번 봐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스라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타겟이 됩니다. 대부분 레프트, 그리고 20Hz 하이 프리퀀시로 맨 끝에 것만 1Hz 또는 10Hz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는 모터 스트레스홀드의 90에서 100%또 시암 스티뮬레이션을 다 한 스터디고요. 대부분 크레이빙을 어세스했습니다. 크레이빙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주된 메인 파인딩이고요. 알코올 스터디도 여럿이 있고요. 알코올도 역시나 도스라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거 도잘 안티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도 있는데요. 이 양쪽 프리프론탈 콜텍스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퀀시는 10에서 20Hz, 맨 밑에 거는 1Hz. 여기서도 뭐 110, 90, 110 이런 정도의 모터 스트레스홀드. 그리고 이제 샴 스티뮬레이션 다 해서 크레이빙을 어세스 해봤더니 노 리덕션도 있고요. 큰 효과가 없다라는 노 이펙트도 있고, 이미디어트한 크레이빙이 줄어들었다는 이펙트도 있고,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경험들이 계속 좀 쌓여봐야. 자, 이거는 이제 코케인 어딕션입니다. 코케인 어딕션도 도스라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100에서 한 90에서 100의 모터 스트레스홀드. 여기에 이제 샴 스티뮬레이션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세스먼트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이 중독 브레인 센터에서 이제 중독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이 한 4분 정도 지금 있으세요. 이제 약물을 주로 보시는 조성남 원장님, 또 알코올 중독 이분희 교수님, 또 이제 도박 중독의 이름 갑자기 최상욱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공주병원부터 이제 인터넷 중독 이런 이제 클리닉을 해서 이렇게 비헤비어럴 어딕션 2명, 이제 드러그 어딕션 2명.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갬블링 어딕션에서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넷 중독 쪽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은 케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약물 환자들이에요. 약물 환자들. 근데 이 약물 환자분들을 좀 어떻게 잘해서 뭔가 좋은 레포트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약물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이렇게 뭔가 시스테마타이즈되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세팅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조금 부실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개개인별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냥 이제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판단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트리트먼트 레스폰스를 보는 어떤 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결국은 RTMS 시술을 열심히 잘한 다음에도 환자분도 본인의 상태가 그냥 느낌으로 내가 좀 나아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마나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검사. 그래서 이런 검사로 제가 뭐 뇌파 쪽을 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뇌파로 미리 이제 어떤 상태를 측정을 해놓고요. 그 팔로우업을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뇌파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는 이런 식의 과정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봤던 비헤비어럴 프로블럼이 좀 많이 있는 약간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는 25살 남자였는데요. 사람은 하이 프리퀀시로 20Hz 요 기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랩트 도스로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20세션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측정했던 뇌파가 이렇게 델타파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왜 슬로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왜 브레인이 이상이 있을 때 슬로잉이 많아졌다라는 걸 레포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슬로잉이 좀 많아지는 이런 뇌파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거를 한 20세션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다 측정해 보니까 그런 정도가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비헤비어럴 프로그램도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뇌파를 이제 활용을 해서 뭔가 당신의 어떤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환자도 이런 치료에 대해서 신뢰감을 더 갖게 되고 또 이 컴플라이언스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족감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또 보호자들이 굉장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어딕션 같은 경우도 거의 입원을 하면은 거의 뇌파는 측정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공주병원에 있을 때 치료를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19살짜리 인터넷 어딕션. 그래서 아까 먼저 케이스는 약을 안 썼던 경우고요. 약은 안 쓰고 그냥 RTMS 단독으로만 했던 경우고, 이 친구는 이제 좀 증상이 심해서 약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RTMS를 동시에 했고요. 여기 이제 입원했을 때, 요게 2개월 뒤에 퇴원할 때 굉장히 많이 세타파나 델타파라는 게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TMS만 가지고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경우기도 해요. 약을 이제 동시에 같이 쓰긴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를 퇴원시켰더니 한 6개월쯤은 열심히 어머니가 와서 약을 사다가 이제 가서 복용을 시키고 괜찮았는데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안 오시면서 한 6개월 동안 외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벌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내원했을 때 다시 이렇게 델타 세타파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아졌던 게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평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RTMS에 대한 논문을 샴 이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뇌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트라이얼을 제가 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 병원에 와서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 의료기기 이제 그 연구가 가능한 병원 등록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연구를 통해서 뭔가 TMS 이펙트를 좀 과학적으로 뭔가 평가하고 디시전 내릴 수 있는 툴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딕션 부분에 굉장히 프로미싱하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 데피션 신드롬의 그런 어떤 심텀들을 줄여주는데 이 RTMS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방법은 하이 프리퀀시 RTMS를 도스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사용하는 게 지금 에비던스도 그렇고 어떤 이제 메커니즘 상으로도 가장 좋을 것 같다. 이제 다양한 비헤비어럴 어딕션의 트라이얼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량 뇌파와 같은 어떤 툴로 어떤 이제 좋아지는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게 정신과 내에서 뭔가 의학적인 프랙티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